알뜰지에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생활 속 돈 되는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식들 손에 이끌려 요양원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매주에서 끝까지 대접받으며 살고 싶으세요? 올해 3월부터 법이 완전히 바뀌는데 이거 모르면 나라가 알아서 챙겨줄 거란 착각은 지금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남들은 나라 돈으로 집에서 의사 선생님까지 모시는데 나만 신청 안 해서 그 비싼 간병비 생돈으로 다 날리고 있다면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나중에 하면 되겠지 하고 하루만 미뤄도 절대 소급해서 돌려주지 않는 이 무서운 제도. 도대체 어떤 함정이 있길래 신청 안 하면 나만 모르고 쓱 지나가 버리는 걸까요? 지금 당장 확인 안 하시면 수백만 원 손해보는 건 한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창에는 지금 현재 나이만 숫자로 남겨주세요. 그 숫자만큼 앞으로의 인생 후반전이 눈부시게 빛나도록 힘껏 응원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통합 돌봄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신청한 날부터 적용됩니다. 어제 신청했어야 했는데 오늘 신청하면 어제 하루치는 영원히 사라집니다. 그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방문 진료, 식사 서비스, 가사 지원, 이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국가가 만들어 놓은 이 제도는 단 하루도 소급해서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게 이 제도의 첫 번째 함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신청을 했다고 해서 다음날 바로 서비스가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청 이후에는 반드시 등급 심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담당자가 방문해서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그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사 기간 동안에는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청은 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공백 기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이 공백 기간 동안 어떻게 버티셔야 합니까? 가족이 옆에 있다면 그나마 낫겠지만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 어르신이라면 이 공백 기간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무조건 빠를수록 유리하고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 바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늦게 신청한 손해와 심사기간 공백의 손해,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억울한데 세 번째 함정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서비스를 받기 시작했다고 해서 그게 영원히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통합돌봄 서비스는 일정 기간마다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갱신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서비스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누가 먼저 연락해서 갱신 기간이 다 됐습니다. 빨리 신청하세요. 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안내문이 집으로 오기는 하지만 그 안내문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거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넘기는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갱신 기간을 놓쳐서 서비스가 자동 종료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심사 기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 사이에 생긴 공백 기간의 손해는 역시 아무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처음 신청이 늦어서 손해, 심사 기간 공백으로 손해, 갱신을 놓쳐서 또 손해. 이 세 가지 함정은 제도를 모르는 분들에게 조용히 그러나 매우 확실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함정들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자격이 되는 순간 바로 신청하고 갱신 날짜를 달력에 반드시 표시해 두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지키셔도 가장 큰 손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뒤에서 체크리스트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지금 이 순간 기억해 두십시오. 이 제도는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절대 먼저 손을 내미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사람에게만 열리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서비스 도대체 누가 신청할 수 있는 걸까요? 막연하게 나는 해당이 될까 안 될까 고민만 하시다가 정작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지금부터 기준 숫자를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숫자를 알아야 내가 해당되는지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준을 모르면 신청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해당이 안 들겠지 라고 짐작만 하다가 정작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부터 숫자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나이입니다. 통합돌봄 서비스의 기본 신청 자격은 만 65세 이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 65세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나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나야 한 살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올해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으셨다면 주민등록상 나이보다 한 살 적게 계산됩니다. 내가 만 65세인지 정확히 모르시겠다면 주민등록증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오늘 날짜와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 65세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는 기본 자격이고 여기에 추가 조건이 붙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장기요양 등급입니다. 통합돌봄 서비스에서 우선적으로 대상이 되는 분들은 장기요양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을 보유하신 분들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평가해서 부여하는 등급입니다. 등급이 낮을수록, 즉 1등급에 가까울수록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장기요양 등급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등급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등급 보유자가 우선 대상이 되기 때문에 등급이 없으신 분들은 먼저 등급 신청부터 진행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등급 신청 방법은 뒤에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본인 부담금입니다. 통합 돌봄 서비스는 무료가 아닙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면 일정 비율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본인 부담금이 소득 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거나 감면됩니다.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시는 분들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감면 비율은 연도별로 변경될 수 있고 지자체별로도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차상위 계층인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가장 간단한 방법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직접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복지로 앱에서 본인의 복지 수급 현황을 조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받기 시작한 후에 예상보다 높은 본인 부담금이 나와 당황하시는 경우가 생깁니다. 심한 경우에는 부담이 되어 서비스를 중단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신청 전에 반드시 본인 부담금 수준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기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장기요양 1등급에서 5등급 또는 인지지원 등급 보유자가 우선 대상입니다. 등급이 없으시면 먼저 등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셋째,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이 있으며 정확한 기준은 신청 전에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숫자와 기준만 알고 계셔도 내가 신청 대상인지 아닌지 바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 65세가 됐고 장기 요양 등급이 있다면 지금 당장 신청 준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등급도 있고 나이도 되는데 신청 안 해도 알아서 연락이 오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인지 지금부터 가장 흔한 오해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기준도 확인했고 나이도 됩니다. 장기 요양 등급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멈춰버립니다. 어차피 등급 있으면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닌가요? 이 한마디 때문에 신청을 미루다가 몇 달씩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생깁니다. 오해가 손해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가장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세 가지 오해를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입니다. 단기 요양 등급이 있으면 통합 돌봄 서비스도 자동으로 적용된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단기 요양 등급을 받을 때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류를 냈고 심사도 받았으니 그 정보가 자동으로 연결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단기 요양 등급과 통합 돌봄 서비스는 완전히 별개의 신청 절차입니다. 단기 요양 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고 통합 돌봄 서비스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합니다. 두 기관이 다르고 신청 창구가 다르고 서류도 다릅니다.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순간 통합 돌봄 서비스가 자동으로 시작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셨다면 그 다음 단계로 반드시 주민센터에 통합 돌봄 서비스를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두 단계를 하나로 착각하시는 순간 기다려도 아무것도 오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장기 요양 3등급을 받고도 통합 돌봄 서비스를 따로 신청해야 하는 줄 몰라서 3달 가까이 아무 서비스도 받지 못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오해입니다. 통합 돌봄 신청을 하면 지금 받고 있는 장기 요양 서비스가 끊긴다. 이 오해 때문에 신청 자체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고 계신데 통합 돌봄을 신청했다가 기존 서비스가 끊기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시는 겁니다. 이 걱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정확하지 않은 정보입니다. 통합 돌봄 서비스는 기존 장기 요양 서비스를 대체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기존에 받고 계시던 서비스 위에 추가로 지원이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일부 항목의 경우 중복 제공이 제한될 수 있고 그런 경우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 조정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기존 서비스가 갑자기 사라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고 계신 분들도 통합 돌봄 신청을 망설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미 등급이 있으신 분들은 통합 돌봄 신청의 1순위 대상입니다. 신청 전에 현재 받고 있는 서비스 내역을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먼저 알려주시면 중복 여부와 조정 사항을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존 서비스가 끊길까봐 새로운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추가로 받을 수 있었던 지원을 놓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오해입니다. 의사가 집으로 오는 건 응급 상황에서만 된다. 이 오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의사가 직접 집으로 방문한다는 개념 자체가 익숙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은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집에서 의사를 만난다는 것이 뭔가 특수한 상황에서만 가능한 일처럼 느껴지시는 겁니다. 그러나 통합돌봄 체계 안에 포함된 재택의료센터의 방문진료는 응급상황 전용 서비스가 아닙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병원에 오고 가기가 어려운 분들이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정기적인 진료뿐만 아니라 처방전 발급도 가능합니다. 의사가 직접 방문해서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약을 처방해 드리는 것까지 이 서비스 안에 포함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이 병원을 한번 다녀오려면 어떻게 하십니까? 가족 중 누군가가 시간을 내야 하고 택시를 잡거나 복지관 차량을 예약해야 하고 병원에 도착해서 오래 기다려야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 과정 하나하나가 어르신께는 큰 체력 소모이고 가족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재택의료 방문 진료를 이용하시면 이 모든 과정이 사라집니다. 의사가 직접 집으로 옵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도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돌봄 신청 창구에서 재택의료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없이는 응급 상황이 아닌 이상 의사가 먼저 찾아오는 일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3가지 오해를 말씀드렸습니다. 등급이 있으면 자동 적용된다는 것, 신청하면 기존 서비스가 끊긴다는 것, 방문 진료는 응급 상황에서만 된다는 것. 이 3가지 오해 중 하나라도 사실이라고 믿고 계셨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가 신청을 막고 신청을 못한 그 시간이 고스란히 손해로 쌓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해들이 실제 생활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직접 겪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올해 72세이신 김정숙 씨 이야기입니다. 정숙 씨는 3년 전부터 무릎 관절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장을 보러 마트에 가는 것조차 버거워졌습니다. 딸이 주말마다 와서 도와주기는 했지만 평일 내내 혼자 지내시는 시간이 길었고 그 시간이 정숙 씨에게는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초에 딸의 권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했습니다. 심사를 받고 장기요양 3등급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정숙 씨도 딸도 한시름 놓았습니다. 이젠 나라에서 도와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셨던 겁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딸이 이상하다 싶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등급은 정상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서비스를 받으시려면 별도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딸은 그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등급 신청을 했는데 또 따로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함정입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은 당신은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라는 확인서를 받은 것뿐입니다. 그 확인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서 실제 서비스를 신청하는 단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등급 판정과 서비스 신청은 완전히 별개의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처음부터 명확하게 안내받은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등급 판정 통보서에 작은 글씨로 안내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꼼꼼히 읽고 바로 다음 행동을 취하시는 분들은 드뭅니다. 정숙 씨는 등급 판정을 받고 나서 주민센터에 통합돌봄 서비스를 따로 신청하는 절차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등급이 나왔으니 알아서 연락이 오겠거니 하고 기다리셨던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신 기간이 꼭 3달이었습니다. 3달이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반문요양 서비스를 받으셨다면 그 3달 동안 누군가 정기적으로 집에 와서 식사도 도와드리고 집안일도 함께 해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재택의료 서비스를 연결하셨다면 그 3달 동안 무릎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처방도 집에서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 3달 동안 정숙 씨가 혼자 감당하셨던 모든 불편함은 신청만 제때 하셨더라면 겪지 않아도 됐을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3달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뒤늦게 신청을 완료한 날짜가 기준이 되고 그 이전의 3달은 어떤 방법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딸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등급받았을 때 누군가 한마디만 해줬더라면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았을 텐데 너무 억울하다고요. 그 억울함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제도는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신청한 날짜만 볼 뿐입니다. 이 사례에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통보서를 받으신 그날 바로 주민센터로 가셔야 합니다. 등급 통보서를 받은 날이 곧 통합돌봄 서비스 신청을 시작해야 하는 날입니다. 하루를 기다리면 하루치 손해이고 한 달을 기다리면 한 달치 손해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그 자체가 손해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등급받은 지 한참 되는데 아직 따로 신청을 못했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당장 확인하셔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그 순간이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오늘 확인하시면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등급과 신청 절차를 착각하신 분들 외에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손해를 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신청 자체는 알고 계셨지만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항목이 이것 말고도 더 있다는 것을 몰라서 수십만 원을 그냥 날려버리신 분들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숙 씨의 경우는 신청 절차 자체를 몰라서 생긴 손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릴 사례는 조금 다릅니다. 신청은 했습니다. 서비스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청할 수 있는 항목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을 몰라서 몇 달 동안 수십만 원을 그냥 본인 돈으로 쓰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74세이신 이만복 씨 이야기입니다. 만복 씨는 당뇨와 고혈압을 함께 앓고 계십니다.
10년 넘게 2가지 질환을 관리해 오셨는데 몇 년 전부터 다리 저림 증상이 심해지면서 걷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셨습니다. 병원은 한 달에 2~3번씩 꼬박꼬박 가셔야 했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몸 상태가 여의치 않아서 매번 택시를 타고 다니셨습니다. 편도 택시비가 10,000원이 넘었습니다. 왕복이면 2배입니다. 한 달에 2~3번이면 교통비만 매달 50,000원에서 70,000원이 나갔습니다. 여기에 병원에서 오래 기다리는 동안 체력이 소모되고 돌아오는 길에는 진이 빠져서 하루 종일 누워 계시기 일쑤였습니다. 병원을 다녀온 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 됐습니다. 만복 씨 아들은 아버지가 병원 다녀오신 날마다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은 가야 하고 택시를 안 탈 수도 없고 이게 당연한 일이라고 여기셨던 겁니다. 만복 씨는 이미 장기요양 4등급을 받으신 분이었고 통합 돌봄 서비스도 신청해서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통합 돌봄 서비스 안에 재택의료 방문 진료 항목이 별도로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신청 당시 담당자가 방문 요양 서비스 위주로 안내를 해드렸고 재택의료 항목은 따로 신청해야 한다는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하셨던 겁니다. 재택의료 방문 진료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해서 외래 진료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의사가 직접 집으로 방문하는 서비스입니다.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을 관리하시는 분들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진료와 처방이 집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병원을 오가는 교통비도 없고 오랜 대기 시간도 없고 다녀온 후 탈진하는 일도 없습니다. 만복 씨가 이 서비스를 알게 된 것은 주민센터에 다른 서류를 떼러 갔다가 우연히 안내 책자를 보고 나서였습니다. 아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담당자에게 물어봤고 재택의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추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택의료 방문진료 서비스가 연결되고 나서 만복 씨의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힘들게 택시를 타고 병원을 오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의사가 직접 집으로 방문해서 혈당과 혈압을 확인하고 처방전을 발행해드렸습니다. 병원 다녀온 날마다 하루를 통째로 써버리던 일이 사라졌습니다. 아들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진작 알았더라면 아버지가 그 고생을 안 하셨을 텐데. 왜 처음 신청할 때 이런 게 있다고 알려주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고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입니다. 담당자가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안내해주면 가장 좋겠지만 창구가 바쁘고 사람이 많은 상황에서 모든 세부 항목을 하나하나 설명받기 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본인이 미리 알고 가셔야 합니다.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지 알고 창구에 가셔야 빠뜨리지 않고 필요한 항목을 모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복 씨가 재택의료 서비스를 뒤늦게 알기 전까지 쓰신 택시비만 따져봐도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 돈이 아깝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돈을 쓰면서 만복 씨가 감당하셨던 체력 소모와 고통이 사실은 피할 수 있는 것이었다는 점이 안타까운 겁니다. 제도가 있었고 자격도 됐고 신청만 했으면 됐는데 몰랐기 때문에 그 고생을 하신 겁니다. 이 2가지 사례를 통해서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권숙 씨는 신청 절차 자체를 몰라서 3달을 허비했습니다. 만복 씨는 신청은 했지만 항목이 더 있다는 것을 몰라서 수십만 원을 날렸습니다. 두 분 모두 나쁜 의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불성실하셨던 것도 아닙니다. 단지 몰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모름이 고스란히 손해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 2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 이 내용을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들으셨으면 행동하셔야 합니다. 아는 것과 실제로 신청하는 것은 다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체크리스트는 바로 그 행동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확인하실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정도 보셨고 기준도 확인하셨고 실제 사례도 들으셨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항목들은 오늘 당장 확인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씩 들으시면서 본인 상황과 대조해 보십시오. 하나라도 확인이 안 된 항목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 당장 움직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 확인 항목입니다. 내 주민등록 주소지가 실제 거주지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통합돌봄 서비스는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담당 주민센터가 결정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로 사시는 곳이 다르면 신청 자체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집 근처로 이사를 하셨는데 주민등록 주소는 아직 예전 집으로 되어 있다면 그 상태로 신청하셨다가 서류가 반려되고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주소 확인은 정부24 앱에서 바로 하실 수 있고 가까운 주민센터에서도 즉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러 가시기 전에 이것부터 먼저 확인하십시오. 두 번째 확인 항목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이 현재 유효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한 번 받으면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 기간마다 갱신이 필요하고 갱신 시점이 지나면 등급이 만료될 수 있습니다. 등급이 만료된 상태에서 통합돌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등급 재신청부터 다시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또 심사 기간이 생기고 그 기간 동안 서비스 공백이 발생합니다. 지금 당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전화하시거나 건강보험공단 앱을 통해서 본인의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을 확인하십시오. 등급이 곧 만료될 예정이라면 지금 바로 갱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등급 확인을 하셨는데 등급이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등급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통합돌봄 서비스 신청과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현재 등급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등급 신청 절차를 함께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확인 항목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의 통합돌봄 담당 창구가 어디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왜 따로 확인이 필요하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센터에는 여러 창구가 있고 통합돌봄 서비스는 전담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다. 아무 창구에 나가서 통합돌봄 신청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셨다가 담당이 아닌 창구에서 접수가 잘못 처리되거나 서류가 반려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방문 전에 미리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통합돌봄 담당자 이름과 담당 창구 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불필요한 혼선 없이 바로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확인 항목입니다. 본인 부담금 수준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서비스를 받기 시작한 후에 본인 부담금이 예상보다 높게 나와서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부담이 되어 서비스를 중단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신청 전에 반드시 본인 부담금 수준을 미리 파악하셔야 합니다. 본인 부담금은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앱에서 바로 출력하실 수 있고 주민센터 방문 시 지참하시면 담당자가 본인 부담금 수준을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시거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신다면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인이 어떤 기준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다섯 번째 확인 항목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막상 가셨는데 서류가 빠졌다면 그날 신청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다시 오셔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한 번 더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준비하셔야 할 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입니다. 자녀분이 대신 신청하러 가신다면 여기에 가족관계 증명서와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방문 전에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필요한 서류 목록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빠뜨리는 것 없이 챙겨서 가십시오. 여섯 번째 확인 항목입니다. 신청할 서비스 항목을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통합돌봄 서비스는 방문 요양, 재택의료 방문 진료, 식사 서비스, 가사 서비스 등 여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구에 가서 담당자의 안내만 기다리시면 앞서 만복시 사례처럼 일부 항목을 빠뜨리고 신청하시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항목을 미리 생각해 두시고
창구에서 그 항목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신청하십시오.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라면 재택의료 방문진료는 반드시 함께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7번째 확인 항목입니다. 서비스 갱신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야 합니다. 신청이 완료되고 서비스가 시작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일정 기간 후에 반드시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갱신 기간을 놓치면 서비스가 자동 종료된다는 것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서비스 신청이 완료되는 날, 담당자에게 갱신 시점이 언제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 날짜를 달력이나 수첩에 바로 접어두십시오. 가능하다면 갱신 시점 한 달 전에 미리 알림을 설정해 두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한 가지 습관이 서비스 자동 종료라는 가장 어이없는 손해를 막아줍니다. 지금까지 7가지 확인 항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주소지 일치 여부, 장기 요양 등급, 유효기간, 담당 창구 확인, 본인 부담금 수준, 필요 서류 준비, 신청 항목 사전 정리, 갱신 날짜 기록, 이 7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지금 당장 하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지금 바로 하십시오. 국민건강보험공단 앱을 열어서 등급 유효기간을 확인하시거나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담당 창구를 확인하시는 것. 지금 이 순간에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셨으니 이제 실제로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 그리고 통합 돌봄과 함께 반드시 확인해야 할 다른 제도들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까지 아셔야 완전히 준비가 됩니다. 체크리스트까지 확인하셨다면 이제 실제로 움직일 차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통합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셨다고 해서 그것으로 모든 준비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통합 돌봄과 함께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제도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들을 함께 챙기셔야 집에서 안전하게 그리고 충분한 지원을 받으며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행 순서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행 단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전화하거나 앱을 열어서 장기 요양 등급 보유 여부와 유효기간을 확인하십시오. 등급이 있으시다면 바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등급이 없으시거나 만료된 상태라면 이 전화를 하시는 김에 장기 요양 등급 신청 방법을 바로 문의하십시오. 전화 한 통으로 등급 신청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급 신청은 공단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어딘가를 찾아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화로 신청 접수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실행 단계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통합돌봄 서비스를 신청하십시오. 방문 전에 반드시 전화로 통합돌봄 담당자를 확인하시고 예약하십시오. 준비하실 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입니다. 자녀분이 대리 신청하신다면 가족관계 증명서와 위임장을 추가로 챙기십시오. 창구에서는 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항목을 하나씩 확인하시면서 빠뜨리지 않고 신청하십시오. 방문요양, 재택의료, 방문진료, 식사 서비스, 가사 서비스. 이 항목들을 모두 확인하십시오. 세 번째 실행 단계입니다. 서비스 개시 예정일과 갱신 날짜를 확인하고 달력에 바로 적으십시오. 신청이 완료되면 담당자에게 서비스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그리고 갱신은 언제 해야 하는지 반드시 물어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바로 수첩이나 휴대폰 달력에 기록해 두십시오. 기억에 의존하시면 안 됩니다. 적어 두셔야 합니다. 이 세 단계가 통합돌봄 신청의 기본 실행 순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통합돌봄 서비스를 신청하셨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제도들도 반드시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제도들은 통합돌봄과 별개로 운영되지만 함께 이용하셨을 때 집에서의 생활이 훨씬 더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첫 번째로 함께 확인하셔야 할 제도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및 갱신입니다. 앞서 통합돌봄 신청의 첫 번째 실행 단계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따로 강조해서
다시 말씀드릴 만큼 중요합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통합돌봄 서비스뿐만 아니라 방문요양,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등 다양한 재가 서비스의 기반이 됩니다. 등급이 없으면 이 서비스들 대부분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등급이 있더라도 갱신을 놓치면 모든 서비스가 한꺼번에 중단될 수 있습니다. 등급 갱신은 만료 90일 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완료 날짜를 모르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1677-1000으로 전화해서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만료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두십시오. 장기요양 등급 갱신을 놓치는 것은 통합 돌봄 서비스 갱신을 놓치는 것과 똑같이 모든 서비스가 한순간에 중단되는 결과를 만듭니다. 두 번째로 함께 확인하셔야 할 제도입니다. 치매안심센터 등록 및 치매 진단 신청입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초기 증상이 시작되고 나서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치매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장기요양 등급 신청해서 인지지원 등급 또는 그 이상의 등급을 받으실 수 있고, 이 등급이 있어야 치매 관련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전국 보건소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치매 조기 검진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고, 치매 진단을 받으신 분들에게는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조호물품 지원, 쉼터 프로그램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가 연결됩니다. 본인이나 가족 중에 최근 들어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치매 안심센터에 먼저 방문하셔서 조기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에 발견할수록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가 훨씬 많아집니다. 세 번째로 함께 확인하셔야 할 제도입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수령 조건입니다. 자녀나 배우자가 직접 어르신을 돌봐드리고 싶으신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가족요양보호사로 등록하여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가족이 돌봄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국가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단,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는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별로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조건은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녀분이 부모님을 직접 돌보고 싶으신데 경제적 부담이 걱정되신다면 이 제도가 하나의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방,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제도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신청 및 갱신, 치매안심센터 등록 및 치매 조기검진,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수령 조건 확인,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제도들은 통합돌봄 서비스와 함께 이용하셨을 때 비로소 완전한 재택생활 지원 체계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만 알고 나머지를 모르면 빈틈이 생깁니다. 그 빈틈이 위험이 되고 손해가 됩니다. 집에서 끝까지 살고 싶다는 마음은 결코 무리한 바람이 아닙니다. 국가가 그 바람을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단지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움직이는 사람에게만 열리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세 줄로 압축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오늘 이 영상은 충분히 값어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많았습니다. 함정도 있었고 숫자도 있었고 실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내용을 지금부터 세 가지로 압축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고 나가셔도 오늘 이 영상은 충분히 값어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입니다. 올해 3월 돌봄통합지원법이 전국에서 시행됩니다. 이 날짜가 중요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날짜부터 집에서 의사를 만나고 식사와 가사 서비스를 받고 요양원 대신 매집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으며 생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국 어디서나 적용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시범지역에만 해당되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르신이 어느 지역에 사시든 이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3월이 지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무언가가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움직이는 사람에게만 열리는 제도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핵심입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단일 창구에서 하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 기관을 돌아다니실 필요도 없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셔서 통합 돌봄 담당자를 찾으시면 됩니다. 방문 요양, 재택의료, 방문 진료, 식사 서비스, 가사 서비스, 이 항목들을 한 창구에서 한 번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방문 전에 반드시 전화로 담당자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챙겨가십시오.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이 세 가지가 기본입니다. 자녀분이 대리 신청하신다면 가족관계 증명서와 위임장을 추가로 준비하십시오. 세 번째 핵심입니다. 이 제도는 소급 적용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신청하시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내일 신청하시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어제 신청하셨어야 했는데 오늘 하셨다면 어제 하루치는 영원히 사라집니다. 이것이 이 제도에서 가장 냉정한 원칙입니다. 억울하다고 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오늘 움직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비슷한 정부 지원 제도를 보실 때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제도는 신청일 기준으로 적용되는가, 소급 적용이 되는가, 이 한 가지 질문만 먼저 하셔도 신청을 미뤄서 생기는 손해의 절반은 막을 수 있습니다. 통합돌봄처럼 소급이 되지 않는 제도일수록 신청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이 판단 기준 하나를 오늘 이 영상에서 가져가십시오. 요양원 대신 내 집에서 끝까지 살고 싶다는 바람, 결코 욕심이 아닙니다. 국가가 그 바람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신청뿐입니다. 오늘 움직이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창에는 지금 현재 나이만 숫자로 남겨주세요. 그 숫자만큼 앞으로의 인생 후반전이 눈부시게 빛나도록 힘껏 응원해드리겠습니다.